자, 이제 가산세네요. 가산세. 가산세는 우리 처음에 용어 정의하면서 가산세는 좀 특이하다. 행정벌이다. 그죠? 행정벌. 행정벌인데 국세 형식을 빌려서 하다 보니까 약간 법적 성격이 좀 특이하다. 쭉 이거 안 봐도 되고요. 가산세. 가산세는 앞에 내용 갖고 잠깐 보고 교재 내용 가지고 좀 이제 특이한 사항들 좀 같이 보시면서 지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 좀 챙겨 보시면 돼요. 일단 가산세는 법적 성격이 행정벌이다. 법에 세금 관련된 의무들을 각종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한다. 그래서 의무 위반에 대한 벌과금 성격이다라고 해요. 행정벌은 어쨌든 얘는 세금은 아닌 거야. 세금은 아닌데 조세 형식을 빌려서 해당 국세에 포함하니 얘가 약간 특이하다. 이렇게 특이하다. 자, 그리고 우리 계산 구조를 보시면 가산세는 마지막에 총부담세 구하거나 가정에서 가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감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감면은 이뻐서 감면해 주는 거 아닙니까? 가산세 잘못한 거에 대한 제재가 하는 거고. 그러면 감면될 때 가산세는 감면 되겠어요? 당연히 감면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산주세액 나오면 거기다가 세액공제하고 세액 감면하고. 감면한 다음에 그 밑에서 가산세가 더해지는 거 아닙니까? 구조상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감면할 때 가산세는 감면하지 않는다. 같이 감면한다. 틀린 질문 되겠죠? 말문제에서. 그죠? 그 다음에 가산세는 우리가 억울해요라고 싸우는 불복에 들어가서 그 본세라고 하는 거랑 가산세, 본세란 말 써요. 가산세랑 달리 본세와 가산세. 아까 징수권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도 본세만 갖고 5억을 판단한다. 5억 이상 국세는 10년이다. 소멸시효가 맞죠? 할 때 이게 별개야. 가산세는 해당 조세 형식을 빌려서 같이 가지만 별개로 이제 보는 과세 처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본세 우리가 어떤 세금이 10억 내라 억울해요 불복이 들어가잖아요. 그 세금이 억울해요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세금은 억울한 거 없는데 가산세는 억울해요 라고 하는 가산세만 가지고도 불복할 수가 있답니다. 어쨌든 조세 형식을 빌려왔기 때문에 세금으로 보는 거 여기서는 불복할 때 억울해요 가능하다. 그러니까 본세와 독립하여 불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별개 처분을 보기 때문에. 근데 보통 이제 본세가 억울해요라고 불복하는 거에 보면은 그래서 억울한데 이게 만약에 내가 억울한 게 받아주지 않더라도 가산세는 잘못된 것 같으니까 이것도 봐주세요라는 것도 같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이제 법 그 판결문 같은데 보면은 이제 뭐 상고 1점, 상고 2점, 상고하는 억울해요라는 1점에 대해 살펴보건데 2점에 대해 보건데 3점 이게 가산세 쪽이야. 그래서 본세는 이제 과세관청에 부과하면 타당한데 가산세를 볼 때는 이거는 주장이 타당한 것 같으니 가산세는 매기지 않는 게 맞다 이런 판결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같이 묻어서 하기도 하고 나는 다 받아들이겠는데 가산세 많은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성격으로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핵심 정리 내용에도 이제 1, 2, 3, 4 나와 있는 것도 같은 내용이니까 그렇게 봐놓으시면 될 거고요. 이제 가산세는 이제 원래 각종 개별세법에 가산세가 다 중복해서도 들어가 있었지만 한 2010년쯤인가 한참 오래전에 이제 가산세는 그 중에 신고와 납부에 대한 거라든가 아니면 원천인수 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중복되는 거니까 그걸 개별세법에 두지 말고 일반 세법이 국기법으로 이관됐다. 넘어와서 이제 이 안에 신고와 납부와 원천 징수 등 납부 지연 이 세 가지가 가산세 규정에 들어와서 별도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각종 개별세법은 다 활용해서 이거를 가산세를 매기고 하는 거지. 일반 세법의 규정을 두었으니. 자, 그리고 이제 얹어서 부가세 가면 신고와 납부 이런 것들은 국기법 쪽이고 그쪽에서 뭐 세무계산서나 학계표나 아니면 뭐 미등록이나 이런 가산세가 별도로 매겨지는 거잖아. 그건 부가세법 상의 가산세고. 맞죠? 그럼 이제 공통되는 걸 뭐라는 이 내용은 뭐냐? 신고부성시부터 보자. 신고부성시. 신고를 이제 잘못한 거에 대한 가산세예요. 그럼 신고 잘못한 거는 일단 무신고도 있고요. 과도신고나 초과환급 신고나 이런 것들이 다 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매겨지겠죠. 이 안에서 일단 무신고가 돼버리면 신고 안 한 무신고가 돼버리면 가산세가 20%입니다. 무신고는. 근데 과도신고 등이 되면 10%예요. 초과환급 신고도 10%고요. 그래서 20, 10이에요. 아셨죠? 무신고는 20%고 뭐에다가 납부세액에다가 무신고는 20%, 과도신고와 납부세액에다가 10%.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무신고는 20%, 과도신고 등은 10%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가 만약에 부정행위가 수반돼 버린 거야. 부정행위. 그러니까 부정행위 수반되면 가산세가 이제 40%까지 가버립니다. 40%. 부정행위가 돼버리면. 근데 우리 부가세 공부할 때 객관식 공부하시면서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무신고가 되면 무신고는 아예 신고 안 한 거니까 그 안에
안에 부정의가 수반돼 있대요. 그러면 싹 다 부정 무신고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부정 무신고로 가거나 아니면 일반 무신고로 가거나 양당 간에 갈라집니다. 아셨죠? 양당 간에. 예. 그래서 전체가 다 부정이거나 전체가 일반이거나 하나라도 부정에 있으면 전체가 다 부정 무신고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과도신고나 초과환급 신고는 부정과 일반을 쪼갭니다. 쪼개서 부정인 거랑 아닌 거는 쪼개가지고 부정은 40%고 일반은 10%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아마 계산 문제도 풀고 하는 거 우리 객관식에서 뭐 문제까지는 풀지 않더라도 설명은 들었을 거예요. 그 내용이 우리 여기다가는 뭐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우리 핵심 정리로 가보시면 거기 이제 박스가 똑같이 있는데요. 거기 무신고는 부정 또는 일반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과도신고 등은 AND라고 돼 있잖아. 부정과 일반을 쪼개라 이거죠. 그래서 나눠가지고 부정인 거는 40% 곱하고 일반은 10%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좀 가져놓으시고요. 자 다시 또 들어가면 여기서 역외거래가 돼버리면 역외거래는 더 세네요. 역외거래는 우리 제척 기간도 길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가산세가 셉니다. 60%. 역외거래에서 부정이 수반돼 버리면 60%까지 가는 겁니다. 되게 세네요. 그래서 다시 무신고는 20%, 과도신고 등은 10%. 근데 이게 부정이 돼 버리면 40%. 역외거래 부정행위는 60 아셨죠? 이렇게 된다. 자, 근데 오른쪽에 이제 수익금액 기준이 돼서 여기 이제 두 개 비교해서 큰 걸로 간대요. 이런 게 하나 있다. 맥스. 그래서 수익금액 기준이 나오네요. 이건 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무신고시와 뭐 과도신고시 이렇게 해서 뭐 만분의 14, 만분의 7 해갖고 이게 맥이네요. 자, 이게 납부세액이 만약에 내가 없는 거야. 납부세액이 안 나와요. 그런 경우라면 아예 신고하지 말자. 어차피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에다가 때린다. 납부세액 어차피 마이너스인데 뭐 납부세액이 없는데 뭐 마이너스는 안 나오겠지. 납부세액은 0이겠지. 이제 0이야. 그러면 이거 무섭지 않네 가산세가 이럴까봐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수익금액을 잊지 않겠니? 매출액은 그죠? 그놈에다가 6을 곱해갖고 큰 걸로 가겠다. 그죠? 그래서 좀 이제 제재를 더 이제 그래서 합리적으로 하는 거지 이제 이렇게 되면은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납부세 가지고 하는 거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때는 수익금액 갖고 비교하는 것도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 수익금액 비교하는 게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수익금액 여기 있네요. 여기 2번에 자 법인세 쪽 법인과 그 다음에 개인 중에는 복식부 의무자만 얘들만 수익금액과 비교하는 기준을 적용한다는 거야. 다 그런 건 아니네요. 그럼 간편자본 대상자들은 비교하는 거 없네요. 복식부 의무자만 법인이거나 아니면 개인 중에는 복식부 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들만 얘들만 두 개 비교하는 규정을 적용. 아까 맥스로 가는 거 수익금액의 만분의 14, 만분의 10 가는 거 얘만 된다. 말 문제 아셨죠? 법인과 또는 복식부 의무자만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하나 챙겨 놓으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 내용들이 쭉 있는데 나머지 내용들은 자 여기도 있고요. 요거 활용하시면서 근데 약간 여기는 이제 뭐 2차 책이니까 그죠? 그래서 지역적인 거나 이런 것도 좀 빼고 이제 본선이 있다 하더라도 쓸세에다가는 빼먹고 하는 것도 있어서 같이 보자. 그래서 교재 갖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기본 틀은 잡았고요. 거기 이제 2-10페이지 가시면 자 우리는 지금 신고 불성실을 보고 있습니다. 신고 불성실 그 안에 주의사항들이 있다. 말문제에 등장할 수 있는 것들이지. 그 동그라미 2번 가보시면 이제 부가가세법에 따라 납부 의무가 면제가 된 간이과세자가 납부 면제 얼마예요? 공급대가 4,800이 안 되면 면제가 되죠. 언제 깨요? 해당 과세기간 깨요. 직전기가 4,800이 안 되면 그걸 뭐라고 그래? 우리가 흔히 부를 때 특례간이. 그건 특례간이고요. 얘는 지금 요번에 신고하는 간이과세자가 요번에 신고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이 안 되면 납부 의무 면제가 됩니다. 면제. 그럼 내일 세금이 없는 거지. 면제가 돼요. 자 면제가 되니까 당연히 얘는 신고할 필요 있어 없어? 신고할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면제자에 대해서는 신고 안 했다 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네요. 아셨죠? 면제가 되는 자들이야. 면제가 된 간이과세자는 신고 안 했더라도 무신고가산세를 매기지 않는다고 돼 있다. 어렵지 않고요. 이거는.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가보시면 교육세야. 교육세. 교육세는 이제 썰택스라고 부르죠. 교육세는 어떤 세금에 빌붙는 거야. 교육세가 주세도 붙고 담배 소비세도 붙고 막 그래요. 술 담배에 붙어요. 교육세가 특이하게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교육세는 어떤 세금에 빌붙는 거야. 자기만의 독자적인 세원이 없고요. 자 그러면 얘는 무신고가세를 매길 수 있을까요? 신고 안 했다고 어떤 세금에 빌붙는 건데 그죠? 어떤 세금 매기면 거기 따라 붙는 건데 그죠? 그래서 얘들은 매기지 않는다. 그래서 교육세나 농특세 이런 것도 썰택스입니다. 어떤 세금의 몇 프로만큼을 매긴다라고 돼 있는 것들이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신고나 과도신고나 즉 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썰택스니까 본세에 대해서 가산세가 매겨지면 그걸 매기면 되는 거지.
그 본세에 덧붙는 어떤 세금에 덧붙는 이런 것들은 가산세를 매기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다. 근데 우리가 교육세 할 때 성립 얘기할 때 성립. 그러면 일반적인 교육세는 썰택스이기 때문에 해당 국세가 성립할 때 같이 한다. 이런 얘기했는데 다만 그 교육세 안에 가로 열고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금액에 붙는 교육세 이건 독립세 성격한 독립세.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별도로 신고를 해야 돼 말아야 돼요? 신고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가산세 매겨 안 매겨? 매긴다는 거지. 제외. 그래서 금융보험업자의 신고분은 제외라고 돼 있는 거. 이유 아시겠죠? 썰택스일 때만 어떤 세금에 빌붙을 때만 독자적인 세금을 신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고부 성실 등을 매기지 않는다는 거지. 독립적으로 매기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금액에 붙는 그때 교육세는 그죠? 요거는 언제 또 성립하는 거였습니까? 과세기간 끝나는 때 성립하는 걸로 돼 있다 이거 별도로. 그래서 별도로 자기만의 세금이 있는 거야. 이럴 때는 신고도 해야 되는 거니까 안 하면 가산세 매기는 걸 한다는 겁니다. 썰택스일 때만 그때만 매기지 않는다고 돼 있다. 이해됐죠? 그다음에 4번이 종부세야. 종부세. 종부세는 좀 특이하잖아요. 그죠? 그럼 종부세는 신고 안 했다고 가산세 매기겠어요? 종부세는 원래 날라오면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신고를 해. 그래서 얘는 무신고가산세는 없어요. 그런데 해필이면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신고한 거야. 그러면 신고납부세모로 바뀝니다. 이때 그 신고가 과소신고가 됐어요. 그러면 가산세 매기겠죠. 지금 얘는 무신고가산세는 존재하지 않지만 과소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는 나올 수 있다. 그렇게 구조를 이해했다면 알 수 있는 얘기고요. 무신고는 매길 수 없습니다. 신고 안 해버리면 그냥 정부부가세모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무신고가세를 매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또 하나 5번 가시면은 이거는 부가세 공부할 때 객관식 할 때 나오는 얘기 아닌가? 영세율. 자, 지금 가산세가 다 뭐에다 때리는 거예요? 납부세액에다가. 그 영세율이면 납부세액이 나왔나? 환급세액이잖아요. 영세율은. 그죠? 그러면 얘가 영세율 과표를 신고 안 했다 그러면 가산세 매기는 이 구조에 들어오면 납부세액이 없기 때문에 가산세가 못 매겨지겠네? 그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만들어 놓고 있다 그랬죠? 과표의 0.5%. 그죠? 영세율은 과표는 존재하잖아. 과표 0.5%. 그래서 영세율 과표 신고 불성실은 어떤 경우가 영세율 과표 신고 불성실이에요? 신고 안 했거나 아니면 서류가 안 들어갔거나 이것도 무신고로 봄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가산세는 과표의 0.5%, 과표의 0.5% 때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런 얘기가 들어가 있네요. 자, 6번은요. 6번은 보세요. 이거 느낌이 와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6번은 우리가 대둔세공제 쪽 할 때 부가세법에 대둔 그쪽 할 때 자, 우리가 공급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직 돈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공급 시기는 존재하니까 그때 자료를 주고받았을 거고 세금계산서를 공급자는 내죠. 공급받자는 매입세공제 받죠. 그렇지만 대금 수수는 아직 안 됐어. 외상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가 시간 지나가지고 돈 못 받는 사유가 발생해버렸어요. 대둔 사유가 발생해버렸어요. 그러면 공급자는 뭘 해요? 대둔세공제 뭐에다가 건드리죠? 매출세액을 해서 뺀다. 그러면 상대방 공급받는 자는 돈 안 갖고 끝나버렸기 때문에 매입세액에서 뺀다. 차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뺀다. 그죠? 그랬다가 회수 변제하면 더한다가 되는 그런 구조를 알 거예요. 그럼 이제 일단 공급받는 자는 대손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매입세액에 빼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뺐는지 안 뺐는지 세무서가 일일이 어떻게 압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뭘 갖고 움직여요? 공급자 쪽에서 그쪽에서 관할 세무서장한테 대손세액 공제를 받는다라고 신고 들어가면 그 세무서장은 그 내용을 받아서 공급받는 자 쪽에다가 통지하게 돼 있습니다. 확인해봐라고 하는 거죠. 그죠? 누가 먼저 움직이는 거야? 공급자가 먼저 움직이겠죠. 돈 뜯겼으니까 자기는 빼주세요라고 이제 신고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통지가 되고 공급받는 자 쪽의 세무서장을 확인해 본 다음에 매입세액이 뺐나, 매입세액이 차감했나, 안 했네요. 그럼 어떻게 돼 이제? 추징을 해야 되는 거지 이제. 매입세액 공제를 안 뺐으니까. 그러면 납부세액이 어떻게 된 거야? 그럼 결국은 납부세액이 과소가 된 거죠. 매입세액에서 차감해야 되는데 공제받을 매입세액에서 빼야 되는데 빼면 납부세액은 커지는 겁니다. 그걸 안 했으니까 결국은 얘가 과소신고가 된 거고 납부도 잘못된 거니까 이거를 추징할 때 이런 가산세를 같이 매겨야 되는데 안 매긴다고 돼 있죠. 그 내용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신고와 납부에 대한 가산세를 둘 다 안 매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결론적으로 얘는 대손 사유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진 거고 그죠? 그러면 본세나 이런 세금 자체도 지금 못 내는 상황이 펼쳐졌을 거야. 거기다 가산세까지 추가로 얹지 않겠다. 이렇게 그리고 통지가 있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확인도 쉽고
이렇게 등등 그런 여러 가지 취지가 있어가지고 안 매긴다. 얘는 신고불성실도 안 매긴다고 돼 있고 뒤에 보실 납부지연도 안 매긴다고 돼 있습니다. 둘 다 안 매기는 거야. 6번 읽어보시면 돼요. 부가세법에 따라 공급받는 사업자가 대둔세액 상당액을 대둔 확정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이 차감하지 아니해서 경정하는 조사에서 경정하는 경우에 이때는 신고와 납부에 대한 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아셨죠? 이거 아시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또 7번은 뭘까요? 신고에 대한 거 또 주의사항인데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뭐 어떤 데서 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그게 동그라미 기역이 있고 니은이 있고 디귿 리을이 막 있네요. 이런 동그라미 기역 쪽은 상등세 쪽이야. 상등세 쪽 이쪽에서 과소신고한 경우다라고 돼 있는데 먼저 느낌을 좀 가져놓을게. 이거 막 구체적으로 외우기는 쉽지 않잖아요. 동그라미 A번 가시면 일단 요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읽어보시면 신고 당시에 우리 상증세야 특히 상속세를 떠올려 보시면 신고할 당시에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등의 확정이 안 돼 있대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누구랑 분쟁이 있고 그런 상황이야. 그럼 아버지께 맞는지 아닌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야. 그러면 돌아가신 아버지의 남긴 모든 재산 가지고 상속세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걸 넣어야 돼 말아야 돼? 아버지가 지금 분쟁 중에 있는 거야. 아버지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 아버지 거가 돼야 상속받는 거니까 세금 내야 될 텐데. 그죠? 이런 게 불명확했던 거야. 소유권에 대한 것이. 그래서 확정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얘를 포함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포함된 거야. 그러면 왜 이거 안 넣었어라고 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니까.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것 때문에 과소신고가 된 게 돼버렸다면 결론적으로 싸워서 아버지께 맞다고 이제 해서 이제 이긴 거야. 그러면 아버지 거니까 당연히 물려받는 게 돼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누락했던 거지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게 A번. B번도 상증세는 태생적으로 정부부가 세목인데 근데 신고를 좀 해줘라고 부탁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뭔가 놓치고 누락했다고 가산세까지 매기는 건 좀 그렇잖아 느낌이.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B번이 상속공제나 징유재산 공제 같은 게 있는데 공제를 이거 판단해서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착오가 있어갖고 좀 잘못했다는 거지. 공제를 과다하게 받았다는 거야. 이런 것들은 봐줄게. 착오가 있었다면. 그 다음에 10번 가보시면 자 상등세 쪽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 이게 돌아가신 분이 남긴 걸 가지고 다 재산가액을 계산해 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게 평가가 들어갈 텐데 매매 거래라면 얼마에 거래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알 수 있지만 그냥 돌아가신 분이 남긴 걸 가지고 세금을 계산할 때는 평가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평가 기준을 많이 만들고 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납세자가 자기 나름대로 아버지가 물려준 건물이 얼마고 토지가 얼마고 이것들을 판단해 갖고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6개월 내 신고하고 9개월 내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에서 평가해 봤더니 잘못 평가한 거야. 재산 평가를. 그래서 다른 금액으로 평가해서 세금을 이제 결정하는 거야. 그 물론 신고할 때 잘못한 게 돼버렸지 이제. 그래도 가산세 매긴다 안 매긴다? 안 매긴다. 협력의무를 다하고 있는 과정에서 평가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과세관청의 마지막 최종 결론과 다르게 평가해서 신고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가산세를 매기지 않을게. 이해하시면 됐죠? 이런 게 있다. 상등세가 좀 봐주는 게 있구나 정도 느낌. 그게 이제 세 번째까지 보신 거예요. 됐죠? 근데 뭐 부정행위 있으면 그땐 제외한다. 당연히 이런 거 따라 붙는 건 맞죠. 부정행위가 발견됐다면 악을 쓰고 부정행위를 통해 갖고 평가 잘못됐다면 이거는 봐주면 안 되지. 그런 거니까 당연한 거고. 평가 이런 데 C번 맞고요. D번이 있는데 D번은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면 되게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 D번하고 밑에 동그라미 니은이 연결되는 거니까 그래도 이해를 좀 하시면 이건 또 납부에 대한 것도 같이 또 안 매긴다고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한번 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2차 공부하시면 상등세 들어가시면 상당히 중요하다. 출제 1순위다라고 보는 게 일감 몰아주기 방지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방지 규정.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잠깐만 한번 음미해 볼게요. 근데 여기 내용에 동그라미 D번 아무리 봐도 이 표현 없죠. 일감 몰아주기 방지 규정이라는 표현 없죠.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표현하는 거고요. 이게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징여제라는 첫 번째 나와 있는 그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가 부를 때 일감 몰아주기. 일감 몰아주기는 많이 들어봤잖아. 많이 못 들어봤겠다, 그죠? 요즘은 이슈가 많이 안 되니까. 예전에는 뭐 많이 이슈가 돼가지고 맨날 뉴스 나오고 막 그래서 개정 이슈도 많이 있고 하니까 많이 접해봤을 텐데 어쨌든 일감 몰아주기 방지 규정은 누구 때문에 만든 거예요? 글로비스, 정의선 씨, 현대차. 그죠? 정의선 씨 이쪽이 문제야. 그래서 실명을 얘기해요 다들 그 내용 때문에 만든 거니까. 그게 뭐 잘못한 건 아니고요. 그걸 이제 세법에서 이제 세금을 그냥 걷겠다고 규정을 두어서 범법 행위를 한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정의선 씨가 있죠.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정의선 씨. 제가 좋아하는 야구단의 구단주예요. 그래서 좋은데 어쨌든 지금 뭐 열심히 하고 이제 뭐 좋죠. 어쨌든 근데 어쨌든 예전이야 예전. 예전에 이제 정의선 씨가 있고 우리 글로비스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글로비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현대차가 있고요. 이제 뭐 정몽구 회장 뭐 이렇게 되겠죠. 옛날에 일선에서 움직일 때. 근데 그 당시에 현대차가 있고 모비스가 있고 등등 이런 데가 있어요. 이런 데서 이제 이 정의선 씨가 만든 글로비스에다가 일감을 많이 몰아주는 거예요. 일단 정의선 씨는 여기다가 글로비스 출자하고요. 이 글로비스를 이제 일감을 몰아받는 수혜법인이라고 그래요. 그냥 이름을 써볼게요. 수혜법인. 이고요. 여기가 이제 지배주주라고 하는 거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그리고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일감을 몰아받는 거야. 글로비스는 뭐 하는 회사냐면 현대차가 차를 만들면 울산 공장에서 여기저기로 이동할 때 물류하는 회사로 만든 거야. 처음에. 차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 가면 차 막 뒤에다가 6-7대 싣고 막 가는 그런 그 회사가 물류 회사가 글로비스란 말이에요. 그 회사를 먼저 만들고 당연히 일감을 줬겠지. 차 나를 때마다 여기다가 얘 갖고 한 번 나를 때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일감을 몰아준 거야. 일감 몰아주기 한 거야. 그게 죄입니까? 당연히 현대차 정몽구 회장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 만든 회사에다가 일감을 몰아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일감을 줘야죠. 이거 못한다 해서 막으면 그 아버지가 아닌 거고 아들이 아닌 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당연한 거잖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만약에 일반적으로 차를 날라줄 때 보통은 한 100만 원인데 한 300만 원씩 막 주면서 일감을 몰아준 거야. 그럼 문제가 되겠지. 그럼 부당해가 되고. 근데 일감 몰아주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데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 그 사회적인 정서 이런 거. 그래서 뭐라고 막 하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땡겨서 먼저 과세할까? 이런 땡겨서 과세하는 개념이야 어떻게 보면. 더 과세의 의미도 약간 있지만 땡겨서 먼저. 그래서 일감 몰아준 거예요. 몰아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지분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몇 프로 출자했나 봤더니 30% 출자했대요. 출자를 30% 했대요. 그리고 막 일감 몰아준 거지. 일감 몰아줘서 글로비스가 이득을 많이 봤어요. 만약에 이익을 많이 보면 그럼 어떻게 하죠? 배당 줄 거 아닙니까? 배당 받으면 배당에 대한 세금 내잖아 당연히. 그죠? 배당에 대한 세금 낼 것이고. 아니 배당 안 주고 남겨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오르겠지. 그럼 주식을 나중에 팔 때 실현되면 그때 세금 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걸 못 기다리겠다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일단 제재 형식으로 이제 먼저 세금 때리겠다는 거지. 그래서 징여세 징여세 매기겠다는 거야. 누구한테? 정의선 씨한테. 지배주주한테. 그래서 일감 몰아받은 게 대략 봤더니 한 80% 정도가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 비율이래요. 얘랑 거래한 비율이 현대차, 모비스 뭐 이렇게 특수관계인 그런 법인이 아니고 그 외에도 좀 있겠지. 대략 한 80% 정도는 일감을 몰아받았다 이거죠. 몰아받았다. 그럼 일감 몰아받은 거에 대해서 징여 의제 이익을 구하는 거야. 징여로 봐서. 이거를 이익을 구해내요. 그때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나중에 봐야 되고 복잡한 게 많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그럼 이제 뭐가 문제냐면 얘가 영업이익이 문제 영업이익. 그럼 일감 몰아받아서 얘가 가치가 주가가 올라가고 이득 본 거는 영업 외적인 거는 얘가 일감 몰아받은 거는 관련이 없잖아. 얘가 차를 많이 날라줘요. 일감 몰아준 거랑 관련 없이 땅을 팔았다든가 등등 이런 것들을 갖고 세금 내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영업이익이 중요한 거야. 영업이익. 그래서 그 영업이익이 예를 들면 또 세금 내고 나서 영업이익이 주가 상승에 기여하기 때문에 세후 영업이익을 구한대요. 세후 영업이익. 여기 세후 영업이익이 만약에 이게 한 200억쯤 된대요. 세후 영업이익이. 그럼 200억이라는 금액을 세후 영업이익으로 벌었다는 거야. 글로비스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일감 몰아받은 비율은 몇 프로야? 곱하기 일감 몰아받은 비율이 80%죠 이제. 곱하게 되면 일감 몰아받아 본 이득이 나오는 거래요. 그 이득이 몇 프로만큼이 정의선 씨한테 갔어요? 30%가 그죠? 곱하기 30%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뭐가 달라붙고 하죠. 나중에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는 정상 거래 비율, 뭐 초과 보유, 한계 보유 비율 이렇게 나오고 막 그래 나중에. 그래서 이걸 다 하는 건 아닌데 대충 느낌만 가지면 되니까. 그러면 80% 곱하기 30%하면 얼마 나와요? 48억이 나오겠죠. 48억, 4억 8천이 아니고 48억. 잘 계산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상담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48억이 나올 거야. 이 48억만큼이 얘가 징여받은 걸로 본대요. 징여세 부담을 얘한테 지우는 거야. 48억. 이게 아셨죠? 얘한테 48억을 뭐 한다고요? 징여의제액으로 해서 징여세 매긴다는 거야.
48억에 대해서 48억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증여받은 걸 봐서 세금 매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48억이 아니고 여기 증여세 매기는 대상 금액으로 삼겠다는 거지. 이런 식의 개념이 일감 몰아주기 방지 규정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가산세 쪽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 자, 이게 이제 이 정의선 씨는 이제 증여세를 내는데 여기 이 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라는 게 세후 영업이익이 이게 200억이라서 지금 48억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이 글로비스의 세후 영업이익이 잘못됐다. 얘를 조사한 거야. 조사하고 했더니 200억이 아니고 얼마가 돼버린 거야? 300억이 이렇게.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될까요? 72억이 되겠죠. 이제 72억이. 이게 맞는데 지금 얼마로 했어요? 48억으로. 그러면 얘가 이 법인을 조정하고 하다 보니 덩달아서 이 증여세가 과소신고하게 돼버리는 거야. 얘가 72억이 돼야 되니까. 얘가 72억이 돼야 되니까. 맞아요? 그죠? 그럼 증여세가 과소신고됐잖아. 납부도 과소신고한 거고 과소납부한 거고. 맞아요? 그러면 이 증여세에 대해서 가산세 매길 거냐는 거야. 이거는 이 법인의 영업이익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지. 얘가 알아서 이걸 미리미리 72억이다 조사받으면 30억 300이 될 거야. 이거 어떻게 얘가 해요? 그런 상황에 이게 밀려가지고 지금 가서 증여세가 더 징역이 돼서 처음에 신고가 과소신고가 된 걸로 하는 거니까 이땐 가산세까지 매기지 않을게. 세금은 72억으로 매기는 건 당연히 추징하는 건 맞지만 가산세까지 매기지 않을게. 아셨죠? 연결돼 갖고 지금 덩달아서 이제 문제가 된 거니까 이런 느낌. 그래서 이거 매기지 않겠다.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일감 몰아주기 방지도 있고 일감 떼어주기 방지도 있고. 현대차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또 롯데가 우리가 참을 수 없다 그래서 롯데가 또 롯데시네마, 팝콘 이런 거 일감을 떼어준 거지. 대리점이나 사업 부문을 떼어줘 일감을 내 아들 딸에게 이렇게 일감을 준 거란 말이에요. 일감을 떼어준 거지. 몰아준 게 아니라 떼어줬다 이거죠. 그래서 몰아주는 건 계속 몰아주는 거니까 매년 계산하는 건데 일감 떼어주는 건 한 3년 정도만 계산하고 끝냅니다. 한 번만 하고 약간 달라요. 그 일감 떼어주기 방지. 그죠? 그래서 서로 경쟁적으로 대기업들이 이제 규정 하나씩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어쨌든 그게 된다. 이런 거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면 된다고요. 아셨죠? 상징세 들어가서 어쨌든 이런 거다. 그럼 여기에 이제 안 매긴다고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동그라미 뒤에 가 보시면 메뉴에 요게 특성이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게 증여제, 그다음 특성이 법인 제공받은 사업계 이게 일감 떼어주기, 롯데시네마 일감 떼어주기 그런 것들이야. 이런 거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증여 의제 이익이 변경되는 경우, 얘 덩달아 얘를 조정하다 보니까 얘를 증액하다 보니까 증여 의제 이익, 증여로 보는 의제 이익이 증액이 되는 경우, 조정되는 경우 이때는 신고 불성실도 안 매기고 납부 지원도 안 매긴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납부 지원 안 매긴다. 아셨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쪽에 또 어떤 규정이 또 있느냐? 그럼 이제 이게 처음에 48억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48억. 그럼 48억이었다. 다시 요거 이제 이거 아니고 이제 48억이다 맞다고 보면 증여세 48억에 대해 증여세 냈어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정의선 씨가 나중에 주식을 양도해요. 주식 양도. 주식을 팔아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있겠지? 그러면 이때 주식을 취득한 가액이 처음에 출자할 때 취득가액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취득가액이 얼마다 있었을 거 아니야, 그죠? 취득가액이 만약에 주식 양도하는데 취득가액이 예를 들면 100억이었대요. 취득가액이 100억이었대 만약에. 자, 100억이었는데 나중에 이걸 팔아요. 팔 때는 취득가액 얼마로 바꿔줘야 돼요? 지금 증여받은 걸로 48억만큼에 대한 금액을 여기다 증여세 냈잖아. 그럼 여러분들 아버지한테 만약에 증여받은 건물이 있어요. 10억짜리 증여받았어요. 나중에 13억에 팔아요. 취득가액 얼마가 돼야 돼? 13억이 양도가액이고 취득가액은 여러분 취득한 가액은 있어 없어? 돈 주고 샀어요? 아버지 그냥 받았잖아 증여를. 근데 증여세를 내잖아 10억에 대해서. 냈다면 그게 취득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억 빼기 10억에서 3억만 세금 내야지. 그 이중과세를 막는 방법이지. 그럼 이것도 만약에 이렇게 증여세 과세가 됐다면 나중에 주식을 팔 때 취득가액에는 얘를 더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어때? 결과적으로 여기다 고려해주고 하니까 이거 세금을 더 걷는 게 아니라 일단 미리 걷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죠? 미리 걷는 느낌이야. 그럼 여기다가 100억에다가 더하기 48억이다 그러면 48억만큼을 더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취득가액에다가. 이 증여받은 걸로 봐서 여기다가 증여세를 냈기 때문에 아까 10억짜리 받았다면 10억짜리에 증여세를 냈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10억이 되듯이 여기도 48억에 세금을 냈기 때문에 48억이 취득가액이 더해진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148억이다. 200억에 팔았다면 52억이 양도차익이다. 세금 낸단 말이죠. 양도세를. 이런단 말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얘가 이제 글로비스가 우리 세금 세후 이익이 뭐 200억이라고 됐는데 이거 잘못했습니다. 경정 청구 들어 경정 청구. 그래서 200억이 아니고 얼마로 바뀐가 이게? 100억으로 만약에 바뀌는 거야. 경정이 돼 가지고요. 감액 경정.
그러면 얘가 얼마로 바뀌는가? 48억이 아니라 24억이 되는 거니 양도세 이미 신고 납부했는데 보니까 얼마가 들어야 돼요? 취득가액이 24억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덩달아 양도소득세가 또 잘못된 게 돼버리잖아. 이런 경우도 발생하잖아. 이런 경우에도 역시 가산세 매긴다 안 매긴다? 안 매긴다. 그 얘기가 거기 동그라미 아래쪽에 니은인 거야. 동그라미 니은. 위 기억의 D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득세 받은 양도소득세 과세한 주식에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우, 취득가액이 148억이 아니라 124억이 된 경우, 이것 때문에 감액이 돼가지고 반대로 아셨죠? 이런 느낌 어렵진 않은 얘기죠. 대충 들었으면 일단 나오면 아 그게 그 얘기였지라고 느낌만 좀 가지면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가산세 안 매긴다는 거, 신고도 납부도 둘 다 안 매긴다는 거 아셨죠? 안 매긴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디귿도 이해할 수 있어요. 아까 부담부증여 한번 제가 금액을 넣어서 언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10억짜리를 줬다 그럼 단순증여, 근데 4억만큼 빚도 갚아라라고 하면 부담부증여. 그때 제척기간 둘을 맞춘다, 긴 쪽이 맞춘다, 에?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그 얘기야. 근데 어쨌든 그 부담부증여일 때, 자 이제 그러면 10억짜리를 주면서 4억만큼 빚을 떠넘겼다면 양도로 보는 부분 얼마 넣치가 양도로 보는 거야? 4억 넣치. 아들은 징여받은 건 6억이고 10억이 4억 빼고 6억을 징여받은 거죠. 아버지가 나한테 10억짜리 주면서 아 기쁘다 10억이니까. 근데 빚도 떠안으래. 그죠? 그럼 4억만큼 빼면 6억만큼 아버지가 나한테 준 건 6억. 그게 징여서 낼 거고요. 아버지는 4억의 빚을 떠넘긴 거니까 양도가 돼서 그만큼 양도세 부담을 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징여하는 자산에 대한 평가욕도 역시 평가도 쉽지 않단 말이죠. 10억이란 금액 자체를 얘기하는 거야. 10억이 아닌 거라 이거 결론은.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그거야. 상전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세 과표를 결정경정한 경우, 즉 10억이 아니었다 금액이 변동되게 되면 양도세도 역시 달라지겠죠. 그죠? 10억 빼기 4억이었는데 12억이 돼버리면 12억 빼기 4억이니까 또 될 거고, 징여가 아니면 뭐 낮아져 버리면 10억이 아니고 6억 변동이 됨에 따라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금액도 변동이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죠? 그래서 양도세 계산할 때 보면 지금 할 건 아니라 양도 계산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과 하는 건데 이때 채무부담액을 분자해 놓고 증여재산가액을 분모해 나갔고요. 그래서 아까 10억짜리고 4억이면 양도가액에서 곱하기 4억 나누기 10억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취득가액도 4억 나누기 10억 곱해갖고 한단 말이죠. 그때 그 10억이란 분모 금액이 달라져 버리면 양도세도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평가에서 기인한 거지. 평가는 쉬워 어려워? 어려워. 어렵기 때문에 그 평가를 잘못해갖고 결론적으로는 양도세도 잘못 계산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가산세 매긴다 안 매긴다? 안 매긴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얘기가 그 디귿이다. 그런 것 좀 다 이해하시면 좀 할만합니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고요. 상황을 그려놓으시면 역시 이것도 평가 잘못한 거네. 그래가지고 이제 가산세 안 매기려고 했는데 또 가로 열고 부정행위 돼버리면 그때는 또 매긴다고 돼 있다. 이런 느낌. 그 다음에 마지막 리을이 통합투자세액공제야. 조특법에 나오는 얘기. 그럼 뭔가 투자하게 되면 세액공제 준다 느낌은 그렇잖아요. 투자를 많이 장려하기 위해서 그 투자하는 거 안에 차등에서 일반적인 투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꽃표시 조그맣게 거기 조특법에 따르면 뭐 신성장 사업화 시설, 국가 전략 시설 이런 것들 인정을 받는 그런 자산들에 대해서는 투자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해준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인정을 받을 거다라는 걸 조건으로 그래서 그 전에 먼저 신청해서 받아 먹은 거야. 인정을 받을 거다. 이런 투자가 되면 세액공제를 또 많이 해주거든요. 신성장 사업화 이런 거 되게 중요한 말이야. 나중에 조특법 공부하시면 신성장 사업화 또 국가 전략식 기술 사업화 이런 것들은 세액공제율을 높여갖고 많이 해주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을 받기 전이지만 거의 인정이 될 건데요 라고 해서 신청했더니 해줬어요. 세액공제를. 근데 나중에 인정을 못 받게 돼버린 거야. 그럴 수 있다는 거지 만에 하나. 그럼 얘는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이제 했다 해서 거의 인정될 거다. 세무서도 인정해줬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제를 받아 먹었는데 나중에 이게 안 된 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건 가산세까지 매기지 않겠다는 거지.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구나. 이게 최근에 또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신고불성시다. 따라오셨나요? 주의할 것들 좀 챙겨놓고 이해를 좀 하고 다독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시험장에 부딪히면 아 이건 그랬지라고 하면서 맞고 틀린 거를 판단할 수 있게끔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납부지연가산세예요.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는 봐야 되나요? 납부지연가산세 봤죠? A, B, C 하면서 성립이 어떻고 막 하면서 자동 확정이 어떻고 고지서에 적힌 지정 납부기한 이후에 붙는 건 자동 확정입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하루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건 기억이 날 거예요. 자 거기서 우리가 이제 체납 일수분이 있고 10만 불 22,
체납 월수분이 있죠. 이제 납부지연 그 지정 납부기한 이후에는 한 달에 매 1월 경과할 때마다 0.67 매기는 거. 거기다 독촉 절차에 든 비용 이런 게 있었네요. 그런 것들이 쫙 있는데 그때 기본적인 얘기 가지고 끌고 갖고 설명을 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게 뭐 계정 따지 붙은 거 다 설명드린 거니까 제가 할 필요 없고요. 지난번에 봤던 건 이제 다시 떠올려 보시면 되고. 자, 그 밑으로 가 보시면 이제 자, 이제 표현이 정확히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이때 이제 법정 납기 있었고 법정 납부기한 법정 납기라고 쓸게요. 그리고 이제 고지하죠. 고지서에 적힌 지정 납기라고 적을게요. 이때 납부를 했다면 그죠? 그 여기 A라고 놓고 여기 B라고 놓고 C라고 놓고 그죠? 요때 3% 묻는 거고 그죠? 3% 묻는 거고 요때 하루하루 10만원 22 요때는 월별로 3% 묻고 월별로 이렇게 따라오셨죠? 이렇게 한다. 이때 이 A라는 10만원 22 매기는 기간이 이게 그전에도 해석상이 이제 했다고 막 좀 논란이 있었는데 요게 명확히 지금 됐어요. 그래서 요 하루하루 매기는 거는 법정 납기 다음 날부터 이 고지일 전날까지라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정확히 고지한 날 전날. 예전에는 고지일부터 지정학기 B라는 기간 날린다는 표현할 때 고지일부터 지정학기까지 이 기간은 제외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지일부터니까 이날 빼니까 전날까지만 매긴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건 당연히 4월 1일부터 매기는 게 맞지. 법정 납기 다음 날부터. 그럼 다음 날부터 고지일 전날까지다. 이렇게 해석상 했었는데 지금 명확히 들어와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밑에 꽃표시 2번인가요? 밑에 법정 납기 다음 날부터 납부 고지의 전날까지 기간이라고 딱 명확하게 들어왔습니다. 해석상 막 그렇게 하니까 혼란스럽고 막 그랬다 과거에 있으니까 늦는 김에 개정하는 김에 이것도 표현을 정확히 아셨죠?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3번이야 뭐 지정하기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경과한 계열수다 이거 알고 있고요, 그죠? 어렵지 않고 이거 알고 있는 거고 우리가 독촉 절차에 든 비용이라만 제가 적었잖아요.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하는 게 시행령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넣어놨습니다. 독촉하는 과정에 든 비용은 뭘까? 등기우편 요금 같은 거. 우리 고지나 독촉 같은 경우는 등기우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지나 독촉 또 뭐가? 우편으로 할 때는 강제징수, 정부의 명령. 다만 일반 우편 가는 게 뭐 예정이라든가 아니면 중간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다가 문합부 고지, 원천징수도 마찬가지 문합부 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죠. 100만 원 미만일 때 들어와 있는 그 내용. 그 안에 독촉에 드는 비용은 그 등기우편 같은 거 요금이래요. 근데 다음에 특징이 있다고 밑에 그냥 하나만 전자송달은 비용 없음. 전자송달은 비용이 안 든다고 보는 거예요. 당연히 전자적인 방법을 하니까 맞죠? 비용 없음. 그럼 비용은 전자송달 만약에 독촉장을 띄울 때 전자송달 한 거야. 그러면 독촉에 든 비용은 없는 거지 이제 없는 거지. 자 그런 거네. 해봤자 몇 푼 안 되는 거네. 몇천 원이겠네 그죠? 등기우편 요금 이런 것들을 매기려고 그냥 국가가 내지 그죠? 그래서 이걸 매긴다고 들어와서 우리 공부시킵니다. 어쨌든 그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뒤에 붙는 한 달 한 달 매기는 거 그죠? 매기는 거 요거 뒤에 붙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돼 있어요? 그거하고 독촉이 든 비용까지 그죠? 독촉이 든 비용까지 그거는 밑에 그 4번에 꽃필 4번에 B번 150만 원 미만인 경우 제외 맞나요? 150만 원 미만은 제외. 그래서 요 뒤에 붙는 한 달 한 달 붙는 거 있잖아요. 붙는 거 요런 거하고 독촉이 든 비용 그게 150만 원 안 되면 매기지 않는데요. 아셨죠? 150만 원 안 되면 매기지 않는다. 그것도 봤었고요. 됐습니다. 그런 얘기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 밑에 5년 초과할 수 없다. 뭐 그 똑같이 있네요. 5년 초과할 수 없다. 얘기했던 거니까 보시면 됐고 다음 페이지 있네요. 150만 원 미만인 경우는 매기지 않는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0.67 매기는 거하고 독촉 절차 등 비용 그게 니은 리을 비읍이에요. 얘는 이제 환급도 같이 얘기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니은 리을 비읍 보시면은 그거야. 한 달 한 달 매기는 거와 독촉에 든 비용 이 두 가지가 150만 원 미만이면 매기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 자 됐네요. 자 넘어가도 되죠? 그죠? 다시 복습을 잘 하시면 돼요. 성립과 확정 같은 거 자동 확정도 받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4번 가보시면 인지세가 나오네. 인지세 12페이지 상단에 4번 인지세. 인지세도 가끔 들어가고 이제 이것도 구체적으로 좀 더 규정이 있다 보니까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인지세는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인지세는 우리가 본 것 중에 성립이 언제 돼?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자동 확정까지 되는 거고 그죠? 확정까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칙에 나와 있는 고지금액의 최저한의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10,000원 미만일 때 안 한다. 거기 적용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인지세는 보통 10,000원 안 되는 것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금액이 큰 것도 있어요. 인지세가 부동산 등기 같은 거 할 때 이런 것들 이때는 인지세가 좀 큽니다. 몇십만 원, 뭐 100만 원 넘는 경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일단 자 그럼 인지세에 대해서 인지세도 신고와 납부에 대한 가산세가 매겨질 텐데 원래 자 그런데 인지세에 대해서는 밑에 동그라미 기억 기억 원칙은 미납부된 거에 납부정가세가 몇 프로 매긴데요? 300% 300% 3배. 워낙 금액이 작다 보니까 애지가 뭐 8,000원짜리인데 3배 하면 그죠? 그러면 그죠? 8,000원짜리인데 납부정가세 만약에 납부정 그대로 매긴다면 어떻게 돼요? 납부정가세가 8,000원짜리인데 거기다가 하루하루 10만 불 20인지 뭔지 매기고 막 그러면 그래봤자 이게 몇십 원 몇 겁이 안 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그냥 300% 해요 300%. 이렇게 운용돼 왔어요. 근데 너무 과하다 이거죠 이게. 그래갖고 약간 논의가 돼가지고요. 아무리 그래도 가산세가 300%는 너무 과잉 아니냐?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거 외워야죠. 니은, 디귿 3개월 이내에 납부했다면 이때는 100%만 때리고요. 3개월 경과 6개월 되면 그 사이는 200% 때리고요. 6개월 지나버리면 300% 그대로 매기겠다라고 돼 있는 걸로 개정이 일단 됐고요. 개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거는 거기 동그라미 4번의 제목 옆에 가로 열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거는 매긴다 안 매긴다? 제외 안 매긴다고 바꾼 거야. 제외 바꿨어요. 이게 역사가 좀 있어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대한 인지세를 매기는 게 그 인지세 법에 언제 매기는 걸로 돼 있냐면 인지세를 내는 걸로 돼 있었냐면 등기할 때 인지세 내는 걸로 돼 있어서 원래 옛날부터 그냥 그렇게 계속 살아왔어. 근데 갑자기 인지세법을 바꾼 거야. 부동산 등기에 대한 거는 계약할 때 내는 걸로. 아파트 매매 계약 같은 거 계약할 때 내래요. 나중에 등기할 때가 아니라 땡겨져 버린 거야. 그 납세자들이 어떻게 했을까 인지세를? 그동안은 등기할 때 내는 거니까 계약할 때 안 냈지 뭐. 안 내고 있으니까 뭐가 매겨져? 가산세가 몇백 프로가? 300%가 매겨지는 거야. 그게 금액이 작지 않다니까요. 그거는 부동산 등기는. 그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납세자가 300% 때리니까 세무서 갔겠죠. 이제 가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난리 났겠죠.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하면서 이게 매기냐고 막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세무공은 어떻게 했을까요? 일로 와보세요 한 다음에 매기지 않을게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안 매기는 걸 한 거야. 소문 냈죠? 다 가서 한마디만 하면 매기지 않는다. 그래서 다 안 매기는 거 갔어. 실무적으로. 그냥 규정은 돼 있지만 이게 그냥 안 매기는 걸 했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죠? 그래갖고 논의가 된 거야. 논의가 돼서 그 사이에 또 이게 문제가 있다. 약간 개정을 한번 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야 하지 마. 매기지 마 그냥. 매기지 마. 실무적으로 안 매기고 있는 거 그냥 매기지 말자. 그래서 그냥 안 매기는 걸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규정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관한 인지세는 적용 제외 안 매긴다. 그거는 또 지분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잡아놓으시면 돼요. 인지세가 좀 볼 게 있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가보시면 5번이 별표입니다. 말지문에 나올 수 있는 별표예요. 일단 넘어가고요. 별표 6번 별표인데 넘어가는 게 별표 하겠다는 거 안 보겠다는 게 아니라 6번 가시면 납부정가세 적용 배제가 나와요. 보세요. 동그라미 기억 일단 넘어가고요. 또 니은 가보세요. 니은 아까 대손 둘 다 안 매긴다는 얘기 아까 했던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디귿은요. 우리 아까 일가 몰아주기 방지 뭐 이런 거 아니야? 그죠? 일가 몰아주기 아까 신고 납부 다 안 매긴다고 같이 말했던 거잖아. 신고도 안 매기고 납부도 안 매긴다. 그 다음에 리을도 덩달아 주식 아까 이거 주식에 대한 거 요거 증액됐을 때 이런 거 요거 바뀌는 거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는 신고 납부 둘 다 안 매깁니다. 안 매긴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미음 가보시면 이것도 역시 평가에 대한 문제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평가에 대한 것도 애매했지. 그러니까 신고 납부 다 안 매길게. 아까 비읍도 부담부증여 이것도 둘 다 안 매기. 다 아까 봤던 것들이 다 양쪽 다 안 매기는 거네. 신고도 납부도. 자 됐네요. 다 털었고요. 됐죠. 그리고 안 본 게 지금 2개가 있네. 자 먼저 이제 기업과 그리고 위에 동그라미 5번인데 같은 맥락인 거예요. 둘 다 같은 범주인 거야. 그래서 이제 같이 보겠다는 거야. 잠깐만 보자. 자 이게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거야. 제목이 납부지연 가산세 완화래요. 이런 거 많이 나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완화시키겠다는 거야. 납부지연 가산세를 완화시키겠다. 무슨 말이냐? 얘가 예를 들면 요게 예를 들면 X 3년도입니다. 3년도. 요 연도에 어떤 소득이 이제 실제 이때 귀속됐어요. 이 연도치 소득인 거야. 근데 얘가 잘못 판단했어. 다음 연도치로. 이래서 이 연도에 잘못 귀속한 거야. 잘못해서 잘못 귀속시킨 거야.
그래서 이때 뭐 했을까요?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법인세라고 한다면 그래서 요때 예를 들면 3월 말 요때 이제 요거를 잘못 기속해서 이때 신고 납부한 거지. 신고하고 납부한 거야. 만약에 납부 이때 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과세관청에서 와서 이 연도치 실제 기속했어야 되는 연도치 이 연도치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된 거야. 3년도에 이거 왜 매출을 누락했습니까? 저는 1년 뒤에 잘못 넣었는데 아이 그건 그거고 이 연도치를 보는데 이게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이거를 뭐 할까요? 이제 3년도치 조사해 갖고요. 추징할 겁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그래서 요게 추징할 때는 당연히 이제 가산세까지 매기겠지. 그러면 요때 이제 요거 연도에 대한 건 요때 3월 말까지 또 신고 납부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때 맞죠? 이렇게 이때 요 실제 기속되는 거 요때 신고 납부했어야 돼. 근데 지금 이때 이제 납부한대 만약에 이때 납부한대 아셨죠? 납부한대 이때 걸려가지고 이때 조사해갖고 이때로 가 조사한 거야. 그럼 X 3년도치를 4년도 3월 말까지 신고에 포함했어야 되는데 놓쳤네요. 그럼 이때 4월 1일부터 가산세 매길게요. 라면서 이때 요 기간에 대한 거를 쭉 해가지고요. 요 기간에 대한 거를 이제 추징을 하고요. 추징할 때는 납부 지연 가산세를 매기겠지. 납부 지연 가산세를 매길 거란 말이에요. 이거 무지하게 세잖아. 1년 따지면 10만 불 22 곱하게 되면 8.03%가 되고 막 그래요. 1년이 8.03%야. 1년간 8.03%. 자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되게 세게 매기네요. 어쨌든 이렇게 매기는 거야. 그럼 이때로 가서 추징을 하게 되면 얘는요. 그럼 이때 신고 납부했잖아. 잘못 기속해가지고 1년 뒤에 반영해서 신고 납부했잖아. 이 금액 어떻게 해야 돼 이제? 환급 받아야죠 이제. 그래서 요 기간치는 환급 받아야 되는 거야. 요거는 납부를 이때 하면 환급할 때 이제 돌려받게 되는데 이때 요 기간 환급이 돼요. 환급할 때는 뭘 줘요? 환급 가상금을 주게 돼 있죠. 환급 가상금. 환가상금 이자 주는 건데 그거 날짜가 뭔가 잘못해갖고 경정해가지고 이때 납부한 거 돌려받게 될 때는 납부일 다음 날부터로 돼 있어요. 납부일 다음 날이니까 4월 1일부터 여태까지. 그래서 이때 가상금이 매겨진다. 매겨서 환가상금을 돌려주는 거예요. 이제 원금과 이자 주는 거지. 원금과 이자를 내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 근데 이게 차이가 심해요. 아까 이게 8.03%라며. 된 건데 환가상금은요? 3점 몇 프로밖에 안 돼 이게. 왔다 갔다 매번 고시가 되는데 3.2 뭐 3.6 막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3점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거야. 3.6%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야 너무 심하네. 이게 몇 년 있다가 만약에 그랬다면 납부지연은 다 몇 년치 한 4년치를 가지고 8.03% 때리는데 얘는 환급해 주는 거는 가상금 주는 게 3점 몇 프로밖에 안 주니까 이 차이가 심하다는 거야. 얘는 지금 잘못한 게 1년 뒤에 반영한 잘못밖에 없는데 이렇게 큰 불이익을 차이를 줄 필요가 있느냐라고 해서 이때 지금 잘못 기속해서 신고 납부한 날에 원래 내야 되는 금 이때 내야 할 금액을 이 금액을 이때 낸 걸로 봐주겠다는 거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야. 실제 신고 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 납부한 금액 범위 내에서 냈어야 되는 금액을 낸 걸로 볼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때 신고 납부할 때 낸 금액은 이 낼 금액을 이때 낸 거네요가 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얘는 1년 뒤에 낸 거네. 1년 동안에 납부지연만 매기면 되는 거네. 1년 만에 납부지연만. 아셨죠? 그러면 이렇게 딱 되는 거니 결론은 이거는 퉁쳐지는 거지. 퉁쳐지고 요 놈만 내라는 거죠. 요 놈만.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 차이가 너무 심하다. 따라오셨나요? 됐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기간과세에 대해야만 적용되겠죠? 기간과세일 때만 기간별로 세금 내는 것만. 그래서 얘는 이 완화라는 거는 법소부일 때만 적용되는 거고요. 역시도 이것도 완화시켜 주는 것도 혜택 주는 거니까 얘가 부정행위가 있다면 해야 하네 안 한다 이런 얘기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때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다. 이렇게 또 알아놓으시면 되겠네요. 그럼 표현이 어떻게 돼 있나를 보시면 되겠죠? 어떻게 표현돼 있어요? 거기 동그라미 5번에 국세 법소비 하남이라고 돼 있네요. 이거를 과세 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과세 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 가산세를 적용할 때 실제 신고 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 납부 4년도치 이때 신고 납부 이때 한 날에 신고 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 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낸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당초 신고 납부했어야 될 과세 기간에 대한 국세를 그때 자진 납부한 걸로 본다. 단 부정행위는 제외. 따라오셨나요? 이게 별표다. 이게 지문에 잘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됐죠? 자,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랑 마찬가지 의미를 띠는 게 동그라미 6번의 기억이에요.
부가세, 이 부가세 할 때도 지문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 부가세 관련해서 사업자가 부가세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세를 다른 사업장에다가 더하여 신고 납부했대요. A 사업장에 내야 될 거를 B 사업장에 낸 거야. 그럼 이제 올바로 바로잡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A 사업장이 낼 거를 B에다 냈다면 A 사업장은 어떻게 된 거야? 안 낸 거잖아. B에다 내버렸으면 A는 납부 안 한 거 납부지 않아서 매겨야 되는 거고요. B 사업장은요 환급해 줘야 돼. 올바로 하면 B는 환급 받을 때 가산금 맞는데 이 차이가 또 발생할 거 아닙니까? 납부지 않은 세와 환급 가산금의 차이.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니까 그러지 말고 이거는 그냥 매기지 말자는 거야. 매기지 말자. 어차피 퉁쳐버리자. 어차피 세금 내는 거는 A 사업장 걸 B에다 냈다 하더라도 어쨌든 내면 그건 한국은행에 가게 돼 있어요. 국고는 거기에 몰리게 돼 있으니까 어차피 만나는 건데 어차피 이건 뭐 제재는 가하지 말자.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기 기억이에요. 부가세를 다른 사업장에다가 더하여 신고 납부했다면 이때는 가산세 매기지 않는다. 납부제 매기지 않는다. 근데 신고에 대한 건 좀 달라집니다. 신고에 대한 거는 자 A 사업장 거를 B 사업장에다가 A 사업장이란 신고서를 B 사업장에다가 거기다가 신고해 버린 거야. 만든 신고서를. 그러면 신고부성실 매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할관청이란 게 있어요. 납세자가 과세관청에다 뭔가 할 때 관할을 어겼어요. 다른 세무서에다 한 거야.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A 사업장 걸 B 사업장의 세무서에다가 거기다가 제출했다면 B 사업장은 받아가지고 A 사업장 꺼내? 에이, 우리한테 왔지? 보내주면 그만이야. 그죠? 근데 만약에 A 사업장 걸 B 사업장에다가 그냥 포함하여 신고 납부한 거야. 그러면 B 사업장에서 받아갖고 이건 A 사업장인데 왜 여기 왔지? 다시 계산 다시 해봐. 그래서 보내주지 못한단 말이죠. 그죠? 신고서를 제출을 잘못했다면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더해갖고 한꺼번에 신고 납부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때는 안 되는 거야. 이때는 가산세 매기는 겁니다. A 사업장은 신고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차이 갖고 막 시험에 나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지문에 납부에 대한 것만 가지고 지문에 들어가기도 했죠. 부가세 기출문제 보면 이런 게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진짜 지엽적인 걸로 함정을 파면 거기 동그라미 6번에 지금 납부지 않아서 적용 배제한다는 기역, 니은, 디귿, 릴 아까 아까 신고랑 같이 봤죠 이런 것들 이런 가산세를 안 매긴다는 것이 가로 열고 뭐만 안 매긴대요. 지금 가로 열고 법정 납기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한정해서 배제한답니다. 옛날에 이게 가산세였고 납부 불성실 그리고 이후에 고지 이후에 붙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가산금이라고 불렀어요. 옛날에는 가산세만 이게 안 매기는 걸로 돼 있었어. 그 납부 고지 이후에 매기는 거는 괘씸하니까 걔는 매기는 걸로 돼 있었단 말이야. 가산금으로 돼 있을 때. 그게 지금 통합돼 갖고 납부지 않은 가산세가 돼 있는데 지금도 그 효과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한다면 그 10만 분의 20이 매기는 거 있죠? 그런만 매기지 않는 거야. 뒤에 지금 한 달에 0.67 매기는 건 걔 매기는 거야. 아셨죠? 여기까지 봐야 되나 싶지만 어쨌든 정확하게 안다면 그런 거예요. 됐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원천 징수 납부지 않은 가산세는 제가 할 게 없죠? 그죠? 다 성립과 확정 다 받습니다. 자동 확정도 받고. 얘는 특이한 점이 바로 시작하자마자부터 어떻게 돼요? 3%가 먼저 붙어버린다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있고 뭐 내용들은 마찬가지 똑같이 있으니까 훑어보시면 될 겁니다. 봤으니까 이건 넘어가자. 자 그리고 아래쪽 가시면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가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가산세의 어떤 말 문제에서 잘 들어가는 거야. 잘 들어가는 거야. 일단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일단 첫 번째 1번 별표예요. 신고 불성실과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이 중복 적용되는데요. 이때는 배제, 중복하지 않겠다는 거지. 자, 신고하고 장부 기록 보관 불성실이 당연히 장부를 기록하거나 보관하지 않았다면 신고도 못 하는 거지,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부가 없는데 어떻게 신고할 거야? 그럼 두 개가 중복될 수 있는데 중복되면 둘 다 매길 거냐? 그렇지 않네요. 하나만 매긴대요. 그때 순서가 어떻게 되냐? 첫 번째가 뭐야? 금액 큰 거 하나만. 너무 중요한 거야. 금액 큰 거 하나만. 근데 금액이 보통 같아요. 신고 불성실도 아까 신고 안 한 거니까 몇 프로야? 부정행위 아니면 20%였지. 그리고 장부 기록 보관 불성실도 역시 20%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럼 금액이 같으면 뭘 매길 거냐? 하나만 매기니까 이때는 신고 불성실 매깁니다. 아셨죠? 신고 불성실 매겨요.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매기지 않고 신고 불성실 매긴다. 아셨죠? 신고 불성실 매긴다. 금액이 같으면 그때는 신고 불성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나와 시험에? 두 개가 중복 적용되면 신고 불성실 매긴대요. 맞는 지문 틀린 지문? 틀린 지문. 금액 큰 거 하나만 빠뜨리면 안 되는 거야. 항상 금액 큰 거 하나만 생각하자.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꽃 표시가 있는데 너무 지엽적이에요. 어쨌든 옛날에 어떤 개정사항이 좀 있는 거니까 만에 하나 물어볼 수 있다고 해서 넣어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얘가 성시신고 확인서 미제출. 여러분 세무서가 돼갖고
우리 6월 달에 하는 거 있죠? 소득세 금액이 좀 큰 자들, 우리 세무사 도장 찍어야 되는 자들, 성실신고 확인서 요거 자, 그 제출해야 돼요. 그거 제출 안 하면 미제출 가산세가 매겨집니다. 그럼 세무사가 도장 찍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미제출 가산세. 근데 또 신고도 잘못된 거 아니야, 금고은. 확인서가 안 들어가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중복되면 이때 중복하지 않는다고 규정이 돼 있었는데 그 조문이 삭제가 돼서 중간에. 그러면 지금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확인서 안 들어간 매기는 가산세, 요놈하고 신고부성실 가산세가 중복된다. 둘 다 매긴다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신고부성실 매기고 신고 잘못한 거에 대한 것도 매기고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안 한 거에 대한 가산세 매긴다라고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예정신고 납부 및 중간연합 관련 가산세예요. 예정신고나 중간연합 관련 미리미리 하는 거에 대한 가산세가 매겨진 게 있다면 확정신고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매기지 않는다. 이미 매겼으니까요. 또 매기는 건 아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신고하는 거에 대한 가산세가 매겨졌다면 끝. 확정신고할 때는 또다시 매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 3번은 원천 징수 등 납부지원 가산세와 그냥 납부지원 가산세가 중복된대요. 그때는 중복 적용 배제한대요. 하나만 매긴대요. 뭘 매기겠어요? 원천 징수 등 납부지원 가산세. 왜? 그렇죠. 3%가 먼저 매겨지니까 금액이 클 겁니다. 이것도 금액 큰 거 하나만이나 마찬가지인데 무조건 금액이 걔가 크게 돼 있어요. 출발에 3% 먼저 매겨버리니까. 그래서 원천 징수 납부지원 가산세 매긴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가산세 감면 나오네요. 이제 가산세를 매기지 않겠대요. 100% 감면하는 게 있네. 1번에. 이미 하나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천재지변, 화재, 전화, 재해, 도난 뭐 하면서 그죠? 이거 그거 외워놓으면 좋다. 가산세 100% 감면이니까. 기억나세요? 기한 연장 사유할 때 천재지변은 기한 연장. 그거 외워놓으면 여러 군데 써먹는다. 여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안 매긴다. 천재지변 등 기한 연장 사유가 있을 때 매기지 않는다. 따라오셨죠? 됐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니은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죠? 이 정당한 사유가 뭐냐에 대해서는 행정해석이나 여러 가지 이제 집행기준 같은데 적용되는 거를 나중에 참고 삼아 보시고 판례도 보시고 하셔야 돼. 2차 공부할 때는. 1차 때는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냥 정당한 사유가 있다. 자, 그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들이 약간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밑에 디귿에다가 좀 넣어놓은 걸로 보시면 돼요. 법조문에다가는 거기 A번 가보세요.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따라 신고 납부했는데 이후에 번복되는 과세 처분한대요. 이거 신의성실의 원칙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이때는 매기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거죠. 물어봤잖아. 답변 받아갖고 했는데 나중에 잘못됐다 틀어지면서 가산세 매기면 안 되지. 이런 거죠. 신의칙과 마찬가지 의미. 거기에 A번. 그 다음에 B번은 너무 좀 그렇고요. 넘어가도 되고요. C번 가보세요. 실손 의료보험금. 이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소득세 할 때 내가 실손보험이 가입이 돼 있어. 그래서 내가 뭔가 치료받는데 거액이야. 그럼 실손보험 청구하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의료비로 지금 내가 실손이 가입된 상태에서 주사치료 같은 거 막 받은 거야. 한 300만 원. 저도 한 300만 원 받았었죠. 그래서 한 10번 갔더니 10번 300은 아니겠구나. 한 번 갈 때마다 30만 원씩이에요. 주사. 실손 이런 거. 그래서 실손 된다고 하니까 하지 안 그러면 저는 참았을 건데 50견이 와가지고 50견 어깨가 그래서 다행히 강인할 수 있었어요. 뒷짐만 못 지지 앞으로는 가능해서 진짜 하나님한테 감사하면서 그래서 강인할 수 있고 아침마다 일어나면 이제 손을 올려보고 이제 강인해야 되는 거니까 손 올리지 않고 이제 밑에서 뭔가 짝대기 해갖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뭔가 쓰긴 써야 되는 거니까 판선을 해야 되는 거니까 막 그때 그래가지고 해서 강의를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이제 병원을 가게 됐죠.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50견은 시간만 지나면 낫는다. 회전근개 파열이래요. 회전근개 파열. 그리고 급하면 철봉에 1시간 매달려 있으면 낫는데요. 그게 의사가 할 말은 아니잖아요. 철봉에 1시간 매달려 있으면 낫는 거니까 저를 겁을 먹는 걸 하지 않게 하려고 이제 안심시켜 주려고 하는 말인 것 같은데 선생님 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맨날 막 뭔가 쓰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근데 쓰니까 그런데 왼쪽도 왔었어요. 양쪽이 다 왔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 왼쪽은 안 쓰잖아요. 글 쓰는 거 아닌데, 그죠? 그래서 뭔가 습관의 문제인가 아니면 운동 부족, 근육 부족인가? 이게 회전근개 파열은 근육 부족이 맞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 근육이 있어야 돼. 근육이 없게 생겼잖아요. 근육이 있어야 이제 어깨를 쓸 때 근육으로 쓰는데 근육이 별로 없으니까 어깨 여기가 무리가 가다 보니까 이게 근개 파열이 온다는 거예요. 그죠? 한번 걸려보면 알아요. 잠을 못 잡니다. 잘 때 깜짝 놀래고 비명 지르고 막 그래. 잘 때 아프니까. 평상시 있을 때는 조심하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다니면 되는데 누가 치지 않으면 이렇게 건드리지 않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잘 때는 어깨가 늘어져서 이게 자다 보니까 자는 순간 일단 긴장하고 베개 같은 것도 옆에다 놓고 이렇게 어깨가 처지지 않게 어깨가 꺼지면서 이게 충격이 오는 거거든요. 자세 바꿀 때나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잘 때 갑자기 딱 이제 깜짝 놀래고 막 그러니까 아프고 막 그냥 그렇게 해서 한참 몇 달 동안 고생하죠. 갈 때마다 이제
주사 치료, 주사 바늘이 들어가는 게 보여요. 주사 바늘이 막 들어가는 게. 그래서 보면서 이제 바늘이 약물 투입되고 이제 이런 거 이렇게 선생님 맨날 뻥치고 막 따끔하다고 막 따끔하대 따끔이 아니죠. 아파요. 아픈데 이제 참을만 하긴 해요. 이제 그렇게 받고 가면 30만 원. 그럼 갈 때마다 30만 원씩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26년도에 연말 다 돼가지고 이제 만약에 치료를 한 5번 받은 거야. 150만 원. 그랬더니 보험금 청구하니까 140만 원만큼 돌려받는 거예요. 10만 원만 내 부담금이 만약에. 근데 내가 연말에 주사 치료 받고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바빠가지고 보험금 청구를 안 했어. 그러면 올해는 내가 의료비 얼마 썼어? 150만 원. 30만 원 곱하기 5번. 그럼 150만 원 의료비에다 집어넣어서 세액공제 받았겠지. 그리고 신고해 나중에 다음 연도 내년 가가지고 이제 청구해 봤더니 140만 원 받게 됐어요. 그럼 내 의료비 얼마만 내야 돼? 10만 원만. 잘못 신고한 거잖아. 그럼 수정 신고하라는 거야. 그 수정시 언제까지 하라고요? 보험금을 수정해 갖고 확정되면 그거에 대해서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 신고 기간까지. 내후년 5월 말까지. 그때까지만 수정 신고하면 가산세 매기지 않을게. 아셨죠?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렇게. 그 얘기가 밑에 10원입니다. 읽어보시면 돼요. 실손의료보험금을 의료비에서 제외함에 있어서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원인이 되는 의료비 지출한 기간과 해당 보험금 지급받은 기간이 달라서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에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언제까지 한다고 가로 열고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과표 확정 신고 기한까지. 이때까지만 수정 신고하게 되면 이때는 가산세 매기지 않는다. 이해했죠? 알아놓으시면 된다. 다음 페이지 가면 감면 나오네. 다 봤던 거 아닙니까? 감면 그죠? 감면 봤던 거니까 아까 납부 안 해도 또 경정을 알고서 하면 안 된다. 다 봤던 것들. 그러니까 수정 신고에 대한 감면과 기한 후 신고 감면이에요. 다 봤던 것들이죠? 됐다. 그 다음에 밑에 4번은 예정 신고나 중간 신고 누락분에 대한 확정 신고 시 가산세 감면. 자, 미리미리 신고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정 신고라든가. 또 청산소득 법인세도 미리미리 하는 게 중간 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규 신고 전에 미리미리 하는 거에 뭔가 잘못된 거를 제대로 된 확정 신고할 때 그때라도 반영하면 가산세는 반 깎아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50%. 아셨죠? 이게 있다. 근데 4번의 내용이 막 복잡하게 좀 돼 있는 거는 이게 위에 수정 신고에 대한 감면이 이게 생기다 보니까 이 센 거 90%, 75%, 50%막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중복되면 보세요. 예정 신고할 때나 미리 신고할 때 뭔가 잘못된 거를 정규 신고할 때 반영하는 것도 역시 수정하는 건 맞지. 그럼 수정 신고에 대한 감면 혜택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수정 신고는 우리 대해서 보세요. 부가세 예정 신고할 때 놓친 거를 확정 신고에 반영하니까 몇 개월 내에 반영하냐 그러면 3개월이죠. 3개월이면 위에 올라가면 수정 신고로 본다면 몇 프로 감면되는 거야? 75%.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센 거 해주는 거야. 이때는 75% 감면 받아요. 계산 문제 풀 때 나중에 2차 때는 많이 하셔야 돼. 75% 감면이야. 그죠? 수정 신고 감면을 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제 얘가 그러면 미리미리 신고하는데 나중에 이거 신고한 거 잘못해서 나중에 반영할 때 제대로 반영한단 말이에요. 이때는 감면 받는데 원래 몇 프로 감면이라고 원래? 50%라고 밑에 나와 있는 4번에서 50% 감면이야. 근데 더 센 거 있으면 그걸 받는데 위로 올라가 봤을 때 수정 신고에는 또 낮은 게 있잖아 또. 70, 60, 75, 50 한다 밑에 30, 20, 10이 있잖아요. 이때는 뭘 받으면 돼 이제 중복되면. 그러면 50%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표현이 어떻게 돼 있어 밑에? 동그라미 기억에 4번에 동그라미 4번의 기억에 위에 4, 5, 6번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4, 5, 6번에 불구하고 그때 50% 감면한다. 위에 4번, 5번, 6번이 30, 20, 10이잖아. 그죠? 요거에만 불구하고 하면 되는 거지. 그다음에 위에 올라가 1번, 2번, 3번 어떻게 돼? 1번, 2번, 3번은 더 높잖아요. 그죠? 높거나 같거나 70, 90, 75, 50이잖아요. 이때는 그거 받으면 되고. 더 낮아지는 30, 20, 10일 때는 요 50% 받아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돼 있구나. 여기인데 밑에 동그라미 5번은 체크만 해놓으시고요. 나중에 과적할 때 그때 보시면 되는 거니까 마지막에 보시면 되고 6번은 뭐예요? 6번은 뭔가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제재가 하는 것들인데 한 달 내에라도 빨리빨리 움직여주면 가산세는 반 깎아줄게라는 것도 있네요. 다 감면들 깎아주는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가산세 한도가 있네요. 단순한 협력 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에 대하여 한도 적용을 한다는 거야. 가산세는 이것도 잘못 저것도 잘못하면 너무 과하게 매겨질까 봐 종합 한도가 있다. 밑에 1억이다. 중소기업은 5천만 원까지만 매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안에는 이제 중요한 가산세들은 감면이 또 안 됩니다. 중요한 것들은 그 구분하는 건 지금 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 감면이 있다는 정도만 일반 1억 중소기업 5천만 원 그래서 가산세 감면 이렇게 한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 됐죠? 다 봤습니다. 아 배고프죠? 식사해야 되겠죠? 식사하시고 이제 환급 이제 오후에는 들어갈 거고요. 환급까지 하면 그러면 이제 이 긴 2장이 끝나네요. 2장 끝나요. 그죠? 환급이 되면 2장이 끝나고 그다음에 3장 들어가서 이제 3장의 승계
연대납세의무, 그다음에 2차 납세의무 이런 것들이 오후에 이어져서 보시고 오늘 목표가 일단 2차 납세의무까지 보시는 게 목표인데 더해서 국세 우선권까지 볼 수 있으면 더 좋긴 하겠죠. 그죠? 그래서 목표가 일단 그래요. 버렸어요. 다 하려고 하는 건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한번 또 이제 제대로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국세 우선권하고 그러면 남는 게 뒤에 이제 3장 4장인데 저 4장 3장 뒷부분하고 4장인데 뒤는 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뭐야? 다 그냥 제가 집어드리는 거니까 이거 보세요, 이거죠, 외우세요라고 하는 거고 쟁송은 하나 스토리를 쫙 짜가지고 이제 몇 가지 막 주위에서 볼 거 체크하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편하게 그냥 들어봐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4장은 마지막은 다 그냥 외우는 것들이고 이거 앞다퉈서 외우세요 막 이런 것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남기고 나머지는 좀 오늘 털어보는 걸로 일단 목표. 뒤쪽은 향후 일정을 좀 잡긴 잡는데 일정이 이제 얼마나 될지도 이제 끝나봐야 되는 거니까 해서 이후에 잡아서 공지를 해드릴 텐데 가능하면 와서 보시고 아니면 동영상 올라가는 걸 가지고 마무리 좀 짓는 걸로 그렇게 설명드릴 거는 국세 우선까지 하시면 좋은데 그죠? 그것도 양이 꽤 되기 때문에 하기가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하는 도중에 끝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국세 우선도 차분하게 하는 게 맞지 급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국세 우선이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쟁송에 이제 말 문제가 나오는 거 좀 주의하고 권리연장은 조금 편하게 들어도 되고 작년에 권리연장 나왔으니까 그죠? 권리가 나왔으니까 다행히 그래서 그래도 거기 나오지 않은 부분 가지고 제가 좀 이제 뭐 봐드릴 것만 좀 체크해 드리는 걸 아마 할 거예요. 수업 진행하면 자 그렇게 할 거다. 일단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2시 15분에 뵐게요. 15분에 해서 환급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